자, 지난 시간까지 제망매가를 배웠고 교과서 176쪽에 있는 이 한가 부분을 지나서 177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77쪽 이 문학사 연표 끝부분에 이 시조의 발생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라면 우리가 이 중간에 있는 고려가요를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수능이다 뭐다 해서 수업을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여러분들이 작년에 고려가요에 해당하는 이 가시리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려가요는 건너뛰고 바로 시조 그 다음에 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98쪽을 봐주시면 문학사 연표 위쪽에 이 시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고려 말에 시조가 생겨나고, 그리고 조선 초기에 이제 시조가 발달해 가는, 그러면서 시조와 같이 알아둬야 될 가사가 이제 발달되어 가고 정착되어 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프린트 시조와 가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 프린트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을 보면 맨 먼저 이 시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시조는 여러분들이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거기 때문에 처음 듣는 그런 낯선 갈래는 아닙니다. 자, 시조는 우리나라 고유 형식의 그런 노래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짧은 형식으로 지어진, 그러니까 3장 6구 45자 내외에 3, 4조와 4, 4조 음수율, 그리고 4음보의 음보율을 지니고 있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세 줄, 그러니까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6개의 구, 그 다음에 글자 수로는 45자, 이 내외의 짧은 형식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글로 쓰여져 있는 것만 보니까 우리가 시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전에는 이걸 다 노래로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조창이라고 해가지고 노래로 불렀기 때문에 예전에는 시가 문학에 해당하는 그런 갈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시조의 창작 시기를 보자면 우선 고려 말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하게 형식이 갖춰진 게 아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 초에 들어오면서 이제 시조의 형식이 완전히 이제 자리 잡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별로는 고려 말, 그 다음에 조선 초, 그 다음에 조선 중기,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대에도 시조가 지어지기는 하지만 이전만큼의 그런 생명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죠. 자, 이랬을 때 창작 계층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작 계층으로 보면은요, 이 창작 계층이 시기가 지나면서 시대가 흐르면서 점차 확대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우선 고려 말에는 이른바 선비들, 그러니까 신진 사대부들, 신흥 사대부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이제 이 짧은 형식의 시조를 짓게 됩니다. 이 신진 사대부, 이 신흥 사대부들은 화려하게 뭔가를 꾸미는 것보다는 담백하게 단아한 그러한 취향을 이렇게 지니고 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세 줄 안에 시적 정서를 담아내는 이러한 시조가 이 신진 사대부들, 신흥 사대부들의 성향에 잘 맞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사대부들, 선비 양반들이 부르던 이 시조는 점차 조선 초기에 가면서 임금이라든가 왕족들도 이제 시조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조선 중기로 가면 이런 사대부들과 같이 어울리던 기녀들도 이제 시조를 짓기 시작하는데, 특히 이 기녀들은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 남성들이 주로 짓던 이 시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여성들의 섬세한 그런 감성을 담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가수죠. 그래서 시조를 전문적으로 짓는 가객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이제 평민들도 시조를 짓기 시작하면서 정말 모든 계층에서 두루두루 불리는 그런 노래 갈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작 계층만 확대되는 걸로 이제 끝이냐? 아니죠. 창작 계층이 확대되면서 이 시조의 형식도 점차 다양해지는데요. 먼저 시조가 처음 생겼던, 그러니까 신흥 사대부들, 선비 양반들이 처음에 시조를 지었을 때는 평시조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조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 3장 6구 45자 내외, 이런 가장 기본적인 평범한 시조에서 평시조가 지어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는 뭐 단시조라고도 하는데요. 이러다가 조선 초에 이르면 이러한 평시조가 여러 편이 모여서, 여러 수가 모여서 이렇게 한 작품을 이루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애국가 또는 우리가 듣는 대중가요가 1절, 2절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평시조 여러 수가 모여서 한 편의 작품을 이루는 연시조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사계절, 그래서 계절마다 한 편씩 두 편씩 이렇게 노래를 짓는다는 그런 식이 되겠죠. 그러다가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이 시조의 중장이 특히 길어진 사설 시조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사설이라고 하는 건 말이란 뜻인데 그만큼 평민들은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았고 양반들에 비해서 내용이나 글을 가다듬기보다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그러한 이 성격이 바로 이 사설 시조 안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형식만 또 확대되느냐? 아닙니다. 내용과 주제도 굉장히 다양해지는데요. 초반에 신흥 사대부들, 이 선비들이 이제 시조를 짓기 시작할 때는 어떤 충의, 그러니까 충성과 의리, 그 다음에 지조절개, 왠지 선비하면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이런 주제, 자연을 예찬한다든가 강호가도, 자연 속에서 자신이 지내는 모습, 또는 이제 강호안정,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모습, 아니면 이제 유교 사상을 담고 있는 뭐 효, 이러한 주제들이 이제 주로 이제 불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선 중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기녀들이 시조를 짓기 시작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녀들은 여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남성인 사대부들에 비해서 좀 더 섬세한 감성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진솔해집니다. 그래서 사랑과 그리움 같이 인간이라면 지니고 있는 그러한 감정들을 진솔하게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들어본 황진이 같은 기녀가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로 가면 이제 평민들이 시조를 짓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진솔한 그런 감정을 담아내게 되고요. 그리고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그런 삶에 대한 어떤 애환이라든가 양반이나 이런 지배계층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그러한 작품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시조가 창작되면서 이 창작 계층과 그 형식 그리고 내용과 주제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가사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가사는 이 시조의 연장선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바로 시조가 길어진 형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조가 짧은 형식, 단가라면 이 가사는 긴 형식, 장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와 산문의 중간 형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어떤 가사는 웬만한 이 단편 소설만큼이나 길기도 합니다, 분량이. 자, 그래서 가사는 시조와 이 형식적인 면, 특히 율격적인 면은 별 차이가 없는데 분량 면에서 좀 길어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이 창작 시기는 조선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눠볼 수 있고 창작 계층도 시조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사대부들, 선비들이 주로 지었던 이 가사가 점차 가면서 평민과 그 다음에 부녀자들, 아녀자들까지도 이제 창작을 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형식적인 측면에서 조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바로 전격 가사와 변격 가사가 있는데 전격 가사는요, 이 가사의 맨 마지막 부분이 시조의 종장처럼 3호 4삼의 율격을 보여주는 이러한 가사를 우리가 전격 가사라고 하고요. 변격 가사는 그런 음수율, 글자 수가 별다른 제한이 없는 그런 가사를 우리가 변격 가사라고 합니다. 내용 측면에서 봤을 때, 주제 측면에서 봤을 때 시조와 역시 비슷해요. 그래서 충성과 의리 충이, 그 다음에 신하가 임금을 사모하는 충신연주지사. 이 당시에는 이 신하가 마치 이게 여인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이 그러니까 임금을 사모하는 그런 식의 내용을 많이 좀 지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배운 송미인곡도 그러한 형식이죠. 이런 주제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을 예찬하고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운 그런 감정, 그 다음에 자연 속에서 머무는 그러한 내용의 은일가사, 그 다음에 귀향을 가서 쓴 유배가사, 그 다음에 여인들이 쓴 규방가사, 이런 부녀자들의 삶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행 가서 쓴 기행가사, 그 다음에 임진왜란 같은 전쟁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전쟁가사 등이 이제 이 당시에 가사의 내용과 주제로 지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조와 가사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꼭 알아봐야 될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음수율과 음보율에 대해서만 한 번 더 되짚어 드리겠습니다. 자, 시조도 일종의 시가 문학, 그러니까 운문에 해당하는 건데 이러한 운문 문학은 율격, 운율이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리듬감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듬감, 즉 운율을 우리가 뭐라고 살펴볼 수 있느냐? 이 운과 율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에서 운율을 획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이 반복입니다. 반복. 똑같은 걸 반복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운율이 살아나거든요. 자, 이랬을 때 이 운과 율도 둘 다 반복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운은 뭐가 반복되는 거냐? 위치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의 앞부분이 반복되는 걸 두운, 그 다음에 끝부분을 반복하는 걸 이제 가군이라고 하죠. 요 둘을 예능에서 흔히 이제 라임이다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어쨌든 두운과 가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율은 이 규칙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규칙이 반복되는 거냐? 음수율은요, 글자 수가 반복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달래꽃을 작년에 배웠었는데, 이 진달래꽃은요 7글자 5글자, 즉 7호조가 반복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이 시조는요 3글자 4글자 또는 4글자 4글자 3, 4조 또는 4, 4조의 이 글자 수가 반복되는 거니까 3, 4조, 4, 4조의 음소율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음보율이 있는데요. 음보율의 보는 이 걸음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걸을 때 그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이 시간 안에 글자 수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개념으로 이해하자면 박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달래꽃을 배웠을 텐데, 이 진달래꽃에서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세 번 걷는 시간, 그러니까 세 마디에서 하나의 음이 단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달래꽃은 삼음보라고 할 수 있었고, 또 이 가시리도 삼음보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진달래꽃에서 글자 수 음수율로 봤을 때 7글자 5글자, 7글자 5글자 이렇게 7, 5조의 음수율을 보여준다라는 거였고요. 음보율로 보자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들이우리다, 이런 식으로 삼음보의 음보율을 보여준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시주에서 보면은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이렇게 4번, 그러니까 4마디, 이 4마디를 읊었을 때 하나의 음이 단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조는 사음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조의 음수율, 음보율, 그러니까 운율을 운과 율로 나눴을 때 율, 음수율과 음보율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가사 역시 이 시조가 길이만 길어진 그런 갈래이기 때문에 율격 자체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서 208쪽에 있는 시조 4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위에 보면은 이 주석 교과서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4작품은 조선시대에 창작된 시조들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향유층이 확대되고 창작 계층도 확대됩니다. 형식 및 내용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달라진다고 하는 게 좀 더 확대되고 다양해지는 그러한 특징을 보여준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작품들을 통해서 조선 전기 및 후기 시조 향유층, 또 창작층, 그리고 시조 형식의 변화 및 내용상의 특징 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미 앞부분에서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형식에 따라서, 그리고 내용과 주제별로 우리가 시조가 어떻게 다양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거를 이제 작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조선 전기 사육신 중에 한 명이죠. 성삼문이 지은 작품입니다. 일단 성삼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성삼문은 세종 임금과 함께 이 한글을 창제하는데 그 역할을 했던 그런 집현전 학자였죠. 그런데 이제 세종 임금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문종 임금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문종 임금이 또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종이 임금이 되는데, 이 단종이 어린 나이에 이제 임금이 되다 보니까 그 단종의 삼촌인 수양대군, 그러니까 훗날 세조가 되는 이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 성삼문과 특히 이제 성삼문을 비롯한 6신하가 이제 그 세조 수양대군에게 이제 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 성삼문을 비롯한 6명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신하를 사육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성삼문이 지은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삼문 같은 사람이 어쨌든 실력이 있고 어쨌든 선비로서 지조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수양대군 세조가 이 성삼문과 이 신하들을 이렇게 회유했겠죠. 처음에는 내 편이 되라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는데, 성삼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성삼문이 지은 작품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성산문이 지은 작품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수양산 바라보며 라고 돼 있는데 이 수양산이 중국에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산 이름이 수양인데 이게 세조 수양대군의 이름과 같죠. 그래서 성산문이 이 작품에서 왜 하필 이 수양산이라고 하는 이 산 이름을 갖고 왔는지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한하노라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한은 한스러워한다, 한탄한다 이 뜻이고요. 원망한다 이 뜻이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백이와 숙제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중국의 고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주석 교과서 왼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의 이 주왕을 멸하자 무왕의 행위가 인의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주나라의 곡식 먹기를 거부하고 이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어 먹고 지내다가 이제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러니까 백의와 숙제 그러니까 이제는 나름 지조를 지킨다고 절개를 지킨다고 하면서 굶어 죽은 그러한 이 사람들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조와 절개를 지킨 백의와 숙제 이제를 왜 이 성산문 시적화자가 원망하고 한탄하느냐? 그게 이제 중장에 나오는데 줄여 죽을진들 그러니까 굶주려서 굶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채미 그러니까 풀을 캐서 먹는 거 그걸 해도 되겠느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좀 전에 백의와 숙제가 주나라 무왕을 비판하면서 수양산에 들어가서 풀떼기 고사리만 먹다가 굶어 죽었다고 했는데 이 성산문 시적화자가 보기에는 그런 백의와 숙제도 이 지조와 절개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왜? 비록 푸셋 것인들 푸셋 그러니까 풀떼기라 할지라도 고사리 풀떼기라 할지라도 그게 누구의 땅에서 난 것이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백의와 숙제가 지조를 지킨다고 절개를 지킨다고 하면서 이 산속에 들어가서 풀떼기만 먹고 살았지만 결국 그 풀떼기 그게 무왕의 주나라 땅에서 나온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진정한 절개라고 볼 수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런 풀떼기조차도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수양대군 세조가 다스리는 이 조선 땅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런 지조와 절개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지조와 절개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성산문 그러니까 이 시적 화자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데 그 지조와 절개를 어느 정도로 지키느냐? 예전 중국에서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풀떼기만 먹은 그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도 결국은 그 나라 땅에서 난 걸 먹은 거 아니냐. 나는 그런 것조차도 먹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따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왜 천자문 하늘천 따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따가 예전에는 이 땅의 옛 말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일단 갈래가 평시조라고 되어 있는데 3장 6구 45자 내에 가장 평범한 시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격으로 봤을 때 절의 그러니까 지조와 절개, 의리를 보여준다라는 거고요. 풍자, 뭘 풍자하고 있느냐? 백의와 숙제를 풍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이 지조와 절개를 지킨다고 하면서 결국은 그렇죠. 그 나라 땅에서 난 풀떼기, 고사리를 먹은 거니까요. 그거를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있는 거 그렇죠? 방금 얘기한 백의와 숙제의 그런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수양대군 그렇죠? 세조를 비판하고 있다고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백의와 숙제의 고사 옛날에 있었던 일, 옛 이야기를 갖고 와서 얘기하고 있고요. 죽음을 각오한 굳은 절의와 지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특징으로는요. 중의법이 쓰였다고 되어 있는데 중의법은 그 말이 두 가지로 해석되는 거 이중으로 해석되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수양산이 바로 수양대군을 의미하는 동시에 백의와 숙제가 숨어 살았던 그 산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서리법은 물어보는 말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를 우리가 서리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채미도 하는 것과 그러니까 풀떼기를 캐서 고사리를 캐서 먹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장에 있는 그 뉘따의 낫다니 같은 경우에도 그 고사리가 누구의 땅에서 난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푸세, 그러니까 그 푸세, 그 고사리라도 먹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서리법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비판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대놓고는 안 나와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러지 않겠다, 수양대군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백이와 숙제의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의 굳은 절개, 지조, 의리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요, 우리가 배웠던 시조의 그 시기별 흐름으로 봤을 때 창작 시기는 조선 전기, 그리고 창작 계층은 바로 사대부, 그죠? 선비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형식은 이제 평시조, 그 다음에 내용 주제로는 충의, 지조, 절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시대 흐름상 이 작품은 조선 전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리고 조선 전기 시조의 형식적 창작 계층, 그 다음에 내용 주제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밑에 있는 계랑이 지은 시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계랑은 조선 중기의 기녀예요. 좀 전에 우리가 이 조선 중기에 가면 이 향유층, 창작 계층이 이제 기녀들까지도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했었는데, 이 여성 특유의 이 섬세한 감정선, 그 다음에 표현들이 이제 돋보인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보니까 이화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화우는 백꽃비라는 건데, 이제 보면 백꽃이 피면 그게 이제 떨어지는 게 마치 이제 비처럼, 그래서 이화우는 이 백꽃이 비처럼 떨어지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백꽃이 필 때 떨어지는 비, 그러니까 봄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백꽃으로 보나 봄비로 보나 이게 이제 제망매가에서 배웠던 하강 이미지를 보여준다라는 거, 요거 우리가 짚어볼 수 있고요. 그게 어디에도 나오느냐, 여기 울며라고 되어 있네요. 눈물, 울음도 여러분들 하강적 이미지, 하강 이미지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봄에 님과 헤어졌는데요.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자, 추풍낙엽, 가을 바람에 이제 나뭇잎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자, 이런 것도 하강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지면 굉장히 이제 쓸쓸하잖아요. 이런 이별의 정서, 그 이별의 그 슬픔이 아주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라고 하면서 이별의 정서가 심화되고 있고요. 계절이 봄에서 가을로 변화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네요. 자, 그렇게 시간이 이제 흐른 거죠. 이별한 상태로. 그러면서 천리의 외로운 꽃만 오락가락 하노매라고 하면서 외롭다라고 하는 시적화자의 정서가 직접 제시되어 있는 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천리라고 하는 건 진짜 멀리 떨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진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 사대부의 시조와는 확실히 결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일단 우리의 진솔한 이 감정, 이 사랑과 이별, 그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표현법이 좀 더 이 감각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화우가 흩뿌린다고 하고 낙엽이 떨어지고, 정리해보면 갈래는 평시조고요. 시기적으로는 이제 조선 중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녀가 지은 기녀시조에 해당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감상이라고 하는 것은 센티멘탈적인, 그러니까 감정이 풍부하게 잘 드러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애상, 슬픔이 드러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봄의 비, 백꽃비, 이화우와 이 추풍낙엽, 그 다음에 이별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별의 슬픔과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외롭다라고 하는 감정을 통해서 직접 제시되고 있고요. 하강 이미지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의 흐름, 그러니까 계절 자체가 또 드러나고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우리가 시조의 흐름으로 봤을 때 바로 조선 중기 기녀 시조에 해당되고요. 사랑과 그리움을 이렇게 잘 표현해내고 있다는 걸로 다시 이 흐름상 되짚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작품은 윤손도 사대부가 지은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을 이제 나타내는 작품입니다. 제목이 만흥인데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자연에서의 흥취, 자연에서의 풍류, 자연에서의 그 느끼는 만족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시작이요. 산수간에라고 되어 있는데, 산수는 산과 간, 그러니까 자연을 의미합니다. 이 자연 속에서 자연에다가 바위 아래에
띠집, 여기서 말하는 띠집은 초가집이에요. 그래서 초가집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거창한 무슨 기와집이 아니라 이 소박한 그러한 집을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소박하지만 즐겁게 살아가는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안빈낙도라고 합니다. 가난하고 소박하지만 즐겁게 살아간다 이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 자연 속에 초가집을 짓고 사는데 이거를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이라고 하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뭐 초가집을 짓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웃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남들은 이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남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속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세 이 홍진 속에서 욕심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하지만 이 시적화자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리고, 그러니까 어리석고, 옛날에는 어리고가 어리석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어리석고 이 하얌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라고 하면서 비록 내가 어리석고 좀 이렇게 어수룩하게 그런 삶을 사는 이 뜻은 이게 바로 내 분수에 맞는가 한다. 이걸 내 분수로 알고 여기겠다. 그런 정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분수에 맞는 삶, 가난하고 소박하지만 자연 속에서 편안하고 한가롭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제1수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시조의 그 형식적 특징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시조 한 편, 한 수로 되어 있는 평시조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확대되면서 여러 수가 모여서 연시조를 이룬다고 했는데 바로 이 작품이 그런 연시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제2수를 보죠. 제2수 보니까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리밥 풋나물, 지금이야 우리가 건강 생각하느라고 보리밥 먹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보리밥이 이렇게 좀 가난하고 좀 소박한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소박하게 알맞게 먹은 후에, 그 앞에 나왔던 소박한 초가집, 띠집하고 마찬가지네요. 자,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실까지 논이노라라고 하면서 이 물가에서 실컷 이렇게 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그 남은 연하문 일이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연하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밖에 뭐 다른 일, 뭐 말뜻 자체로는 그런데 여기서는 뭘 의미하느냐, 내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사는 거 말고 속세, 세 속에서 이 욕심과 어떤 이 삶의 스트레스에 찌든 그런 욕심, 뭐 부귀 영화 이런 것들, 공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러워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불할 줄이 이시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시적화자는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먹고 자연 속에서 놀면서 어떤 그 욕심 부리는 이런 세상 스트레스는 받지 않겠다, 그런 일은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제 4수라고 되어 있는 거 보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삼공도곤 낮다 하더니, 자, 삼공은요 예전에 가장 높은 벼슬이었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 누군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 이것이,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이렇게 지내는 게 이 벼슬을, 높은 벼슬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했는데 만승이 이만하랴라고 하면서, 만승은 이 만 가지의 수레를 뜻하는데 결국 높은 벼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삼정승보다도 그리고 만승보다도 이 자연 속에서 지내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이만한 게 없다, 자연 속에서 논의는 이만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로 헤어든, 이제 좀 헤아리다 생각을 해보니까 소부허유이 낙두떠라 라고 하면서, 소부와 허유는 욕심 부리지 않고 자연 속에서 이제 살아가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소부허유가 참 낫더라, 걔네가 잘 생각했더라, 걔네가 똑똑했더라 라고 하면서 자연 속에서 사는 게 최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도 임천한흥,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논의는 또 그 흥취, 그 풍류, 이게 비길 곳이 없애라, 이걸 어디다가 비할 수 없을 만큼 좋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결국 여기 나오는 윤선도의 만흥 제1, 2, 4수 같은 경우에는 욕심 부리지 않고 한가롭게 지내는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안빈낙도는 가난하고 소박하지만 즐겁게 살아가는 거, 요걸 의미하고요. 임천한흥은 이제 자연 속에서의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뭐 서리적 표현, 서리법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더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겠지요. 자, 윤선도의 만흥을 한번 핵심 정리해보죠. 먼저 갈래로는 여러 수의 여러 편의 평시조가 모여있는 연시조에 해당하고요. 이 자연과
지내는,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속세를 벗어난, 속세, 세속, 홍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혼탁한 세상, 이 욕심으로 찌들어버린 이런 삶의 스트레스가 존재하는 이러한 속세를 벗어나겠다라는 차원에서 탈속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한 삶에 만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자족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을 벗하는 생활이 제재가 되겠고요. 이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이 바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라일체의 자연 친화적인 정신. 이 자연 속에다가 집을 짓고 그죠? 자연 속에서 이게 놀면서 살아가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라일체적인 자연 친화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리법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 자족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방금 살펴본 윤선도의 작품은 우리의 시조의 흐름상 조선 전중기에 이 4대 부들이 향유했던 그 연시조, 그 다음에 이 자연을, 그리고 이 자연 속에서의 느끼는 한가로움, 강호한정,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호가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강호가도도 역시 자연을 노래하고 자연 속에서 이렇게 한가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에 그러한 사설 시조를, 진솔한 감정을 담아낸 이 사설 시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지요. 이제 라 작품인데요. 자, 작자 미사인 것도 어떻게 보면은 평민이 지었기 때문에 이름을 남기지 못했던 그런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내용을 보면 창을 내고자 라고 하면서 창문, 그러니까 창을 내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고무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해가지고 이 창과 문의 이제 종류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암돌적이, 수돌적이 해가지고 배목걸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창과 문을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장치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요. 크나큰 장도리로 뚝딱 박아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굉장히 화려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자신의 마음에 창문을 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창문을 내고 싶어 하느냐, 창을 내고 싶어 하느냐 하면은 이따금씩 여기 하가 너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고전에 나오는 하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알을 쓰는 하다가 있고, 또 하나는 아래 알을 쓰는 하다가 있는데 이 둘이 다르죠. 이 알을 쓰는 하다는 크다, 많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 아래 알을 쓰는 하다는 요즘 우리가 쓰는, 바로 영어로 얘기하면 do, 행동하다, 바로 그 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요거는 알을 쓰는 하다니까요, 크다, 많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답답할 때면 여닫아 볼까 하노라고 하면서 마음이 답답할 때 그 마음속에 만들어둔 창을 이제 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뭔가 마음이 답답한 그런 상태겠죠. 자, 정리해보자면요, 이 작품은, 자, 갈래로는요 조선 후기 때 지어진 사설시조인데, 사설시조는 중장 또는 종장이 이렇게 길어진 그런 시조를 얘기하죠. 성격으로는 여기서는 이제 해학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학은 우리가 풍자와 해학에서 이제 배웠겠지만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웃음,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의지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창을 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 삶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고요. 마음에 창을 낸다는 기발한 발상을 통해서 문학성을 획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삶의 고달픔, 비애와 고통을 이 웃음을 통해 극복하려는, 그러니까 해학적인 면이 돋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학, 웃음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건 무슨 깔깔깔대고 웃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다 그런 거지 뭐, 인생이라는 게 오늘도 힘을 내보자, 이런 식으로 뭔가 긍정적으로 감싸 안아주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이제 해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 초, 중, 후기의 그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창작계층, 향유층, 그 다음에 형식, 그리고 내용과 주제에 있어서 이 그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 작품들을 살펴봤습니다.